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쓸공님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행사 등이 있어서 설레기도 하지만 한 해가 지난다는 또 아쉬움이 크죠.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국부론 공부해봐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자본이윤 일부 내용을 잠시 복습해보면요.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의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였죠. 1권 9장 계속해볼게요. 책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로마 제국, 그리고 중국을 비교하면서 이윤율과 경제발전 단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벵골과 영국의 동인도 식민지에서 이윤이 얼마나 쉽게 얻어지는지를 보면 노동임금이 매우 낮은 나라일수록 자본의 이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자율 또한 비례하여 매우 높다. 예컨대 벵골에서는 농민들에게 돈이 40%, 50%, 심지어 60%의 이자로 대여되기도 한다. 수확이 끝난 뒤에는 그 해 이자로 거의 모든 이익이 소진된다. 이렇게 가혹한 고리대금은 결국 농민이 가져갈 이윤 대부분을 갉아먹게 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도 지방 행정이 부패했을 때 비슷한 형태의 고리대금이 흔했다고 한다. 덕망 있는 브루투스조차도 키프로스에서 8과 3분의 1%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기록이 키케로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나오는 브루투스요.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브루투스 너마저. 그 시저가 죽으면서 했다는 그 말이요. 여담이지만 실제 역사 기록 속에서 시저가 이 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온 대사래요.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브루투스마저도 고리대금을 했네요. 이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 나라가 그 토지와 기후, 제도적 조건이 허락하는 만큼의 부를 모두 축적하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혹은 오히려 후퇴하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은 모두 매우 낮아진다. 이미 인구가 충분히 많고 토지와 산업이 완전히 개발된 나라에서는 노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 임금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또한 모든 산업 분야에 이미 충분한 자본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윤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경쟁은 극심해지고 일반적인 이윤율은 가능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조차도 아직 이런 완전한 부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거의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법과 제도에 걸맞은 수준의 부를 이미 오래전에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수준은 다른 나라들이 같은 자연 조건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 한 나라가 외국 무역을 경시하거나 배척하고 외국 선박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부의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임금이 낮은 나라는 이윤율이 높고 빈곤과 착취가 있다.
완전히 성숙한 나라, 즉 이상적인 부의 단계에 있는 국가는 경쟁으로 인해 이윤율과 임금이 모두 낮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1장 9절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계속해 볼게요. 자, 아담 스미스는 이윤율, 이자율, 가격, 임금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유는 임금보다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시장 이자율과 순이윤율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장 이율이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금리를 이야기하고요. 순이율이란 세금,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책의 내용 또 읽어볼게요. 이윤이 오르면 이자도 오르고 이윤이 떨어지면 이자도 떨어진다. 영국에서는 2배의 이자가 보통 적정 비율로 여겨진다. 즉, 상인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수준의 합리적 사업에서 이자율이 예컨대 5%라면 순이윤은 약 10% 정도라는 뜻이다. 보통의 경우 빌린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본금뿐 아니라 빌린 돈까지 함께 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총 이윤 중 약 절반의 정도가 이자로 지급되며 나머지가 실제 사업자의 순이윤이 된다. 물론 그 비율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윤율이 더 높아 그만큼 많은 금액을 이자로 지불할 수 있을 것이고 이윤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그 반대일 것이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부유해지는 나라에서는 노동임금이 높더라도 풍부한 생산력 덕분에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그 결과 그 나라의 상품 가격은 덜 발달한 이웃 나라들의 상품보다 더 비싸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는 높은 이윤율이 높은 임금보다 상품 가격을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 리넨 섬유 제조업에서 직공, 방적공, 직조공 등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루에 2펜스씩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리넨 한 필의 가격은 그 제조에 종사한 노동자 수 곱하기 그들이 일한 일수 곱하기 2펜스씩만큼 오를 것이다. 즉, 임금 상승분은 단순히 산술적 비율로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의 이윤율이 5% 상승한다면 상품 가격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부분 전체가 5%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의 상승은 임금의 상승보다 상품 가격을 훨씬 더 크게 인상시킨다. 즉, 물가 상승에 있어 노동임금 인상보다 자본가의 이윤 인상이 더 큰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다 라고 주장하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윤이 상승하면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상품 가격은 기하급수적 비율로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마포를 다듬는 사람의 고용주는 자신의 아마를 팔 때 재료비와 노동자 임금 전체에 대해 5%의 추가 이윤을 요구할 것이다. 방적공의 고용주는 이미 가격이 상승한 아마 원료와 자신의 노동자 임금에 대해 또다시 5%를 요구할 것이다. 한편 직조공의 고용주는 이미 오른 실값과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또다시 5%를 붙여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윤율 상승은
상품 가격 전체에 복리처럼 누적되어 작용한다. 한편 임금 상승은 단리처럼 직선적으로만 작용할 뿐이다. 상인들과 제조업자들은 임금 상승이 자국 내외의 상품의 가격을 올려 판매를 줄이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선 늘 불평하지만 자신들의 이윤 상승이 가져오는 해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윤이 불러오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만 불평한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수학적인 예를 들면서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부분이 국부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판적인 어조라고 해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의 탐욕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 후대에 노동경제학적 통찰을 예견한 구절로 자주 인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어서 혹시 자본가의 편에서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1권 9장 자본의 이윤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본의 이윤이 낮아진다가 핵심이었네요. 쉽게 말하면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이 흔해져서 자본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옛날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돈이 돈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네요. 이렇게 배우고 나니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노스텔지어에 젖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쓸공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캐스트박스에도 응원 댓글을 가끔 남겨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응원 댓글이 쓸공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게 힘이 돼요.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부론 대장정 조만간 다음 장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남은 2025년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